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쿠바 혁명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옷도 제가 쿠바에 가서 쿠바에서 산 티를 입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쿠바 혁명이 될 것 같은데요. 쿠바 혁명은 비단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다른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까지 미쳐서 1960년대, 70년대 정말 전 세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쿠바 혁명은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이 되었는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 포퓰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가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는 포퓰리즘을 통한 사회 개혁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포퓰리즘은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 연합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 쿠바 혁명이 터지고 그 쿠바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는 변화의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쿠바 혁명, 근데 이 쿠바 혁명은 기존의 그런 포퓰리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보다 급진적인 그런 사회 변화의 바람을 불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바 혁명이 처음에는 어떤 성격이었는데 어떤 성격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쿠바 혁명은 특별히 두 단위로 나누어서 32-1강, 32-2강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쿠바 혁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쿠바 혁명의 기원은 1953년 7월 26일 이 사진에 나오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쿠바 동쪽에 산티아고 데 쿠바라는 곳에 있는 몽카다 병영을 습격을 합니다. 물론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풀려나서 이 사람들이 멕시코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 멕시코에서 또 체게바라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또 혁명을 꿈꾸는 그런 쿠바의 젊은이 플러스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그란마호를 타고 다시 쿠바 동부로 입국해서 그 쿠바 동부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해서 1959년 1월 1일에 혁명을 성공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쿠바 청년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이 그란마호라고, 그란마마,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이름이에요. 아주 애칭 같은 그런 이름이죠. 지금 이 배가 쿠바 아바나시에 가면 그 아바나시에 이 배가 지금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배에 몇십 명의 젊은이들이 타고 들어와서 혁명을 성공을 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몽카다 병영 습격 7월 26일 쿠바 내에서 쿠바 혁명도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권력의 핵심부는 바로 이 7월 26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쿠바 혁명의 본질은 바로 이 7월 26일 몽카다 병영 습격에 있다고 또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를 7월 26일 운동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7월 26일 운동에서 참여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원래 처음에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피델 카스트로가 그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그 최후 진술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 제목이 역사는 나를 용서할 것이다. 이런 제목 하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그때 보면 자기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연설에서. 그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쿠바의 반독재 민주주의, 쿠바의 독재가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독재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독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쿠바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델 카스트로가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 마르티인데요. 호세 마르티는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정치가이자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쓴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우리들의 아메리카라는 책은 지금도 중남미 민족주의 사상의 가장 고전으로 알려져 있고 중남미 사람들도 많이 읽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호세 마르티의 민족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쿠바에 가면 쿠바 이제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쿠바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좀 주춤한 건 있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쿠바 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 쿠바 여행을 가면 처음 이제 아바나 공항에 탁 도착해서 그 아바나시에 가면 처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쿠바의 혁명광장이죠. 그 혁명광장에 가면 지금 이 사진에 있는 혁명 기념탑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쿠바 공산당 본부가 있고 그 뒤에는 쿠바 혁명군 군 사령부가 있고 그 뒤에 뭐 옆에 정부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과학통신부도 있고 뭐 문화부도 있고 한데 그 벽들에 바로 그 유명한 그 체게바라의 철골 구조물로 된 이런 철골 구조물이 있고 그 옆에는 까밀로 시엔푸에고스라고 피델 카스트로의 동지죠. 가장 핵심 동지인데 혁명 이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그 사람의 또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혁명 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쿠바의 집회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쿠바 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그 혁명 기념탑 앞에 바로 이 대리석으로 된 상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도 아니고 레닌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델 카스트로도 아니고 바로 호세 마르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쿠바 혁명의 정신이 바로 호세 마르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쿠바 혁명은 원래는 사실 이런 반독재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민족주의 혁명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럼 왜 쿠바에서 이런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걸 알려면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쿠바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이쪽이었고 가장 먼저 스페인의 식민지가 건설된 곳이 쿠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810년에서 25년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스페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 또 쿠바이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 19세기 들어서 멀로 대통령이 멀로주의를 선언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인에게 그러니까 유럽 세력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죠. 그게 멀로주의 선언인데요. 뭐 19세기에는 미국이 그걸 지켜낼 힘은 없었지만 영국의 힘에 의해서 사실상 영국이 경제적으로 지배하면서 다른 유럽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서 실제로는 그 다른 유럽 세력들이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오지 못하는 못하게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건 이 멀로주의 선언에 의해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에게 그러니까 유럽 세력들이 더 못 오게끔 그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 세력들이 더 이상 넘보지 않게끔 그런 선언을 하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1898년까지 이 쿠바라는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 나라에 스페인 식민지로 남아 있었으니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그걸 우리가 미서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미서전쟁이 발생하고 뭐 당연히 뜨는 나라 미국이 지는 나라 스페인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승리하고 쿠바가 독립을 하고 스페인은 영영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근거지를 잃고 물러나게 됐죠. 그때 미국이 뺏었던 것이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식민지 필리핀, 괌, 쿠바 이 세 곳을 뺏어요. 그래서 필리핀도 사실은 불과 한 110년, 1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죠? 그래서 뭐 필리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스페인어 쓰고 쓸 수 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뺏었는데, 근데 이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쿠바를 그냥 미국에다가 합병시키자, 미국의 한 주로, 그런 주장도 있었으나 이거를 미국의 한 주로 합병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은 사실상 백인의 나라잖아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백인이 거의 80% 90%가 넘는 나라였어요. 그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처음에 스페인어의 중요성 한때 첫 번째 강의 때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미국 사람들로서는, 백인의 나라 미국으로서는 이 12%의 그 아프리카계 인구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12%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였는데, 이 쿠바를 합병해버리면 쿠바 인구의 50% 이상이 아프리카계잖아요. 아프리카의 노예로 마찬가지로 왔던 그런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람이 또 아프리카계가 미국 인구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한 사람들이, 쿠바는 그냥 미국에 합병시키지 말자. 그러고는 군정을 하고 3년간 군정을 하고 물러나면서 완전 쿠바가 독립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플랫 수정안이라는 것을 둬서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둬요. 그러니까 쿠바는 뭐 자치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쿠바가 마음대로 다른 나라들과 유럽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할 수 없게끔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걸 플랫 수정안이라고 그래요. 그게 1934년까지 사실상 이어지고 193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굿 네이버스, 선린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이웃 정책. 중남미한테 지금까지 너무 힘으로만 눌러서 중남미 반발이 심했으니까 우리 중남미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 이쪽 민주주의 세력과 이 권위주의 세력으로, 파시즘 세력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때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혹시 이 파시즘 세력 쪽으로 들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 중남미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이웃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플랫 수정안을 폐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폐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쿠바가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군부 정권이 계속 들어서 있었고, 혹시나 그런 반미적인 성향의 정부가 또 들었으면,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 성향의 그런 정부가 들었으면 바로 이렇게 군대를 파견해서 이 중미하고 카리브 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이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부와 서부 간에 연결시키는 그런 무역 항로로서 파나마 운하가 중요한데, 이 파나마 운하가 지나가는 이 중미 카리브 지역, 이 멕시코, 중미, 카리브, 심지어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까지 남미에 포함해서 이 지역은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반미를 외치는 그런 정부가 나오면 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걸 빅스틱 곤봉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군대들을 파견해서 그런 정부를, 반미적인 정부를 갈아치우고 친미적인 정부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들이 보면 그 각각 연도에 미 군들이 파견된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친미적인 그런 군사 정부들을 이렇게 다 지원해서 그런 정부들이 유지되어 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쿠바의 독재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부터,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부터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돼야지 되는 그런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바로 쿠바 혁명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반미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쿠바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피델 카스트로하고 그 피델 체게바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지원을 요청을 해요. 우리는 뭐 미국하고 뭐 나쁘게 지내려는 거 아니다. 니들이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 니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뭐 그 대신 다만 뭐 미국의 속국처럼 그런 미국이 지원해주는 그런 군사 정부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미국 니들하고 친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민주적인 정부,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자율적인 그런 정부가 미국하고 뭐 대등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발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근데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사회주의 정권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도 토지개혁을 했으니까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개혁을 실시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죠. 이 쿠바의 땅에 거의 반 이상을 이 미국인들 소유였어요. 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사탕수수 농장 하면서 그게 다 미국인들 소유였는데, 그러면 결국은 토지 개혁을 하는 게 쿠바의 그 지주들만 늘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미국인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화도 해야 되는데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미국은 안 도와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소련에게 가요. 소련에 가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하고 피델 카스트로 이렇게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후르시초프는 오케이죠.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자기들의 체제가 우월함을 다툴 때 이 미국의 그 관할 지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중남미, 그것도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소련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후르시초프는 얼씨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돌아갈 때 뭐 러시아가 소련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석유잖아요. 원유를 가득 배에다 실어서 보내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좋다 하면서 이제 탁 싣고 와서 그걸 이제 정유를 해야 되잖아요. 원유를 정유를 해야 되는데 쿠바의 정유 시설들을 다 미국 소유였어요. 근데 그거를 정유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러시아산 원유는 정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국유화하겠습니다. 니들 나가세요. 우리가 국유화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유 공장을 국유화하죠. 그러면서 쿠바와 미국의 사이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은 쿠바와 국교를 단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하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 쿠바에서 이제 토지 개혁하고 이러면서 그 지주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많이 가요. 그래서 중남미에 이주해온 중남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부유한 이주 집단이 쿠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살아서 미국으로 이주를 가지만 쿠바 이민자들은 잘 사는 지주들이 쿠바 혁명 때문에 이주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가면 리틀 아바나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쿠바인들은 굉장히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뭐 미국 정계로도 많이 진출해서 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잖아요. 마르코 루비오나 상원의원, 그다음에 텍사스의 테드 크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상원의원까지 지내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정도로 이 쿠바계 미국 내의 쿠바계 이민자들의 이 세력이 굉장히 크고 부유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망명자들을 미국이 지원을 해줘서 쿠바를 침공하게 하는 겁니다. 쿠바를 침공하게 해서 그 유명한 역사의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그만 침공을 하는데 물론 실패로 끝나죠.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미국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옛날처럼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어떡하냐. 또 러시아에 가서 미국하고 맞설 만한 나라가 소련이니까 소련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 소련에 가서 형님 우리 도와주세요. 미국 애들이 자꾸 우리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후르츠초프가 물론이지.
그러면서 미사일을 보내줄게. 미국 애들이 침공해 오면 미사일을 쏴버려. 그러면서 미사일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 그 러시아 그 소련제 미사일들이 배에 실어서 이제 쿠바로 쫙 오게 됐죠. 미국은 큰일 났죠. 그 바로 미국 밑에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 그 소련 미사일이 쫙 배치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바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만약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딱 선언을 하고 정말 이제 해상을 봉쇄를 딱 하면서 그 배들을 절대 쿠바로 못 들어오게 딱 막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배는 쫙 오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와서 충돌하면 그때부터 정말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그럴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 일어나죠. 소련이 그 케네디를 찾아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 것은 뭐 니들을 위협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니들이 쿠바 혁명을 위협한다고 하니까 그걸로부터 쿠바를 보호해주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철수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국도 케네디도 좋다. 그러면 쿠바 인정하겠다. 혁명 인정하겠다. 침공하지 않겠다. 그 니들 물러가라. 오케이. 그래서 쫙 물러가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왔다가 쿠바까지 다 왔다가 물러나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게 13일이었어요. 그 미사일 실험배가 출발해서 돌아가기까지 13일. 그 13 days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13 days, 13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과정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미사일 위기라고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도 부르고 있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델 카스트로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 소련과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다. 소련과 손을 잡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소련식 모델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가는 그 길만이 쿠바 혁명이 살아남는 길이다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선언을 해요. 그 3년 후 1959년 1월 1일에 쿠바 혁명이 성공을 했고 그렇게 선언한 게 1961년 12월이니까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쿠바 혁명은 앞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일부 미국 국무부 쪽의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쿠바를 조금만 포용을 했더라면 공산주의 혁명으로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쿠바 혁명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혁명으로 시작되었던 쿠바 혁명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환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